탱글탱글한 생선살이 혀끝에 감아돌면 입안 가득 바다향이 퍼집니다. 상상만 해도 군침이 도는 초밥. 만드는 사람은 어떨까요? 초밥을 질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실은.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즐겁거든요. 밥을 손으로 쥐어 갖가지 재료를 올려 먹는 음식 초밥.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밥이죠. 저희는 이제 유자초를 씁니다. 유자초를 만들어서 쌀이 좋아갖고 칼비 드시면 이렇게 눌리지도 안 하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초밥 재료 가운데 요 연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운데 살 속에 그 뼈가 있어가지고 그걸 빼주는 역할. 중학교 졸업하고 아침 저희 작은아버님과 식당을 해서 거기에 들어갔던 게 계기가 돼서 46, 7년 정도? 50년 가까운 조리 실력답게 생선을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죠? 손질한 연어는 이렇게 다시마에 올려 숙성을 시킨다고 하네요. 참치는 먼 바다에서 급냉해 공급되기 때문에 먼저 해동을 시킨 후 손질합니다. 통째로 왔을 때는 자연 해동이라고 그래서 냉동을 아예 냉장고에 넣어놔요. 막 하루 정도 넣어놓으면 자연 상태로 그냥 돌아가거든요. 그때 이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국내에서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외국인 한번 가볼까 해서 이제 총각된 게,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남이라고 너는 절대 외국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못 가게 된 거죠. 해외 파견을 위해 딴 자격증이지만 결국 조리사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식 조리사를 선택한 건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제일 좋은 게 입에서 사라지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모양을 보고 입 침을 쩍쩍 삼키면서 먹는 그 맛. 그게 입에서 사라지는 예술을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가고 이제 50이 가까이 되니까 이거 이제 힘들잖아요. 술 발곡하고 이게 하는 게 힘들어서 내려와서 이거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서울의 유명 호텔과 일식 전문점에서 잘 나가는 요리사로 일하다가 전주로 향할 때는 나름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결정이 낯설게 비춰졌나 봐요. 거기서 나와서 내가 정말로 이제 초밥만 전문을 했을 때는 형님 초밥만 해갖고 먹고 살겠어요 이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계산이 있었죠. 어차피 일식집을 하게 되면 서비스 안주들이 주로 많이 나가는데 그걸 과감히 다 없애고 좀 도톰하게 하고 좋은 물건 쓰고. 초밥 전문점. 일식의 다양한 분야 중 초밥만 따로 떼어 전문적으로 다루는 일이 그때는 낯설고 드문 일이었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선택은 대성공이었죠.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도 우리는 초밥만 하니까 많은 걸 못 보여줘요. 여기 있는 메뉴 그대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손님이 오면 저절로 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즐겁거든요. 근데 손님이 없으면 체제가 먹기가 내려가요. 손님만 들어오면 우리 집사람은 이제 저 사람은 손님만 오면 그냥 팔팔하다고 그래요. 팔팔하다고. 근데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가 않죠. 몰려드는 손님의 정신없던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재료를 손질합니다.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계속 재료를 살펴야 한다네요. 항상 이렇게 수분이나 피 이런 것들을 제거해줘야만 나중에 비린내도 안 나고. 어서 와, 어서 와. 반가운 손님이 오셨네요. 일식 조리사 후배이기도 한 전라북도 조리사 협회장님입니다. 힘들어. 후배들
동생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 전주 내오셔서 초밥을 그래도 전수를 좀 많이 시켜주시고 전주 일식에 대해서 많은 걸 좀 획기적인 그런 공헌을 했다고 봐야 되죠. 사장님은 전임 조리사 협회장이기도 했는데요. 전북 최초로 초밥 경연대회를 치르며 후배를 양성했습니다. 초밥 경연대회를 제가 한 3번 정도, 그리고 2006년도에 전국대회도 제가 한번 유치를 해서 뭐 카나다 쪽 유학하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면서 잘 하는 친구들이 많아, 후배들이 많아서 저는 그런 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주는 흔히 말할 때 입사치가 심한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처럼 가정에서도 그렇고 식당들을 봐도 유독 고명을 좀 화려하게 얹거나 격식을 좀 많이 갖춰서 먹는 편인데 일식 같은 경우는 좀 덜 발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일식하면 그 전에는 뭐 우동, 튀김, 그다음에 초밥 여러 가지 형태를 일식집에서 다 즐겼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세분화되면서 더 특성을 가지고 더 음식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면서 그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좀 세분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발달이 더 잘 된 것 같고 그러면서 거기에 현지에 맞게 현지에 특화된 음식을 발달시켜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초밥에 명인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니까 오늘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초밥 한 회를 쥐는데 걸리는 시간은 채 2초가 되지 않는데요. 차가운 생선과 따뜻한 밥의 조화를 최대한 즐기게 하기 위해서라네요. 아, 지워주셨을 때 15초 안에 먹어야지 바로 먹어야 돼. 가장 맛있다고. 내다가 크죠. 입에 꽉 찼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두툼하게. 근데 1인분만 먹으면 그냥 양 차. 근데 보통 초밥집이나 일식집 같은 경우는 곁들여서 나오는 사이드 메뉴를 이것 다른 사람들은 이것 부산물만 좋아해야지 이렇게 해서. 본질에 충실하면서 일반 업소에 맞는 스타일로. 그 대신 요리는 호텔 스타일 요리를. 그러면서 가격을 내려주니까 손님이 좋아하시다는 얘기죠. 오랜 경험을 통해 전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재료를 골라 메뉴를 단순화한 대신 품질은 올리는 전략이었습니다. 일식이 좀 후퇴한 느낌이 있잖아요. 좀 많이 없어지고 카테고리별로 일식 분야로 봤을 때는 외식업에서 가장 많은 종사하신 분들이 일식 분야죠. 지금은 이제 초밥이라든가 우동, 소바, 튀김, 그다음에 이자카야 막 이렇게 각 분야별로 해서 거기에다 더 충실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세분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더 세분화되고 더 충실하고. 간장은 생선에만, 그리고 초밥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스시 카운터에 앉아서 이제 초밥을 드실 때는 손으로 드시면 이게 물소변이라면 이렇게 닦아가면서 원래 드시는 거예요. 테이블에서 드실 때는 젓가락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여기는 손으로. 젓가락 사용 잘못하면 공기층까지 넣어서 이렇게 밥을 지어줬는데 이게 간장에 밥이 묻은 순간 풀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걸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손으로 이렇게 드시는 게 근데 그냥 예전에는 일본에서 다 그렇게 먹었는데 요즘에는 젓가락을 많이 써요. 지금 이 씹었을 때 깊은 풍미가 입에 팍 터지면서 밥알이 이렇게 막 풀어지면서 이 느낌이 그래서 입안이 밥 안에 사르르 녹아야 돼요 원래. 그러면서 생강 한쪽을 드시면 더 상큼한 입이. 이 생강 맛이 기존의 제품화된 생강 맛이 아니에요. 이거 명희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럼 건가요? 그럼 소스키죠. 항상. 일일이 다이 생강 맛이 그래서 강하지가 않는 것 같아. 이 초밥에 담긴 개성 중 하나는 바로 와사비인데요. 한때 와사비 회사에 근무하기도 했던 터라 좋은 와사비를 고르는 방법이나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확고한 생각이 있습니다. 명장님께서 와사비를 되게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써요. 왜 그러냐면 와사비가 살균 효과 있거든요. 그리고 와사비를 드시면 절대 탈이 안 나. 소화제 역할도 하고 젊은 친구들 오면 아 사장님 와사비 좀만 더
안 탈 거지? 내가 그러고 이제 올려드리는 거죠. 그냥 눈 감으면서 콧물, 눈물 한번 딱 흘리면서 이제 먹죠. 일본 현지에 가면 그 가이모노라든가 히카리모노라 그래서 고등어, 전어, 그다음에 조개 종류 이걸 더 선호하는데 우리 한국의 초밥을 드시는 분들은 거의 그냥 생선, 참치, 연어 이런 위주로만 이제 또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만큼 그래도 일본에서 오롯이 만들어 먹는 게 또 제대로 자리 잡은 것도 스시만큼 드물어요, 스시. 사실은 없죠. 왜냐면 이 스시가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그쪽 지역에 날생선을 못 먹고 네. 아보카도를 넣어서 롤처럼 만들어 먹는다든지 필라델피아로 가신 분들은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넣어가지고 필라델피아 롤을 또 만들어서 먹었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봤을 때는 스시라고 하기엔 좀 많이 아쉬운 면이 네, 그래서 있으니까. 하와이를 가면은 초밥 있잖아요. 그게 올라간 게 원래 일본 사람들이 하와이에 정착을 하면서 날 생선을 올려서 이제 초밥을 했는데 그 날 생선을 안 잡히고 못 먹게 할 때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미 맛은 들여놨지. 그래서 거기에다가 스땡 초밥을 올려가지고 만든 게 그 초밥이 탄생했다 그러더라고요. 초밥은 젊은 셰프들에 의해 변화와 시도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한때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사장님의 아들은 일본 유학을 마치고 지금은 사장님의 뒤를 이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을 전수할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기쁨이죠. 제가 84년 들어갈 때 4개월 정도 거기서 교육을 받았어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우리 교육받던 조리 레시피 교육을 머릿속에 이미 다 익히고 현장에 투입되니까 이력이 그렇게 편하는 거예요. 뭐 파 몇 센치, 초밥 몇 그램, 뭐 밥 몇 그램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암기할 정도로 일일이 그냥 적으면서 우리 그렇게 공부했네요, 진짜. 그때 쌓은 탄탄한 기본기 덕분에 한결같은 솜씨로 초밥을 줄 수 있는 거죠. 손님들의 입맛은 그 솜씨를 정확하게 알아챘습니다. 100kg 정도는 쓰죠, 일주일에. 애지간한 참치집보다 많이 쓴다고 봐요. 호텔에 있다고 그래서 똑같이 나와서 호텔 일반 집에서 호텔 스타일로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재료는 좋은 거 써야지, 가격도 비싸지. 그러면 절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가족끼리 하니까 또 원재료를 절약할 수 있는 거, 좋은 걸 쓰면서도 외상거래 아니고 바로바로 하니까 물건을 좋은 걸 챙겨서 갖다 주라는 얘기, 준다는 얘기죠. 그게. 좋은 재료를 쓰니 손님이 모여들고 손님이 많으니 가격 조절이 수월하고 이런 걸 선순환이라고 봐야겠네요. 예전에 회전초밥집 한참 유행했을 때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접시 색깔에 따라서 초밥이 가격이 결정돼서 선택을 하잖아요. 골드라든가 블랙이라든가 약간 색깔이 좀 그래가지고 색깔이 구분이 잘못돼가지고 하면 머리가 쭈삣쭈삣 쓸 때가 갈색인데 주황색같이 보이는 거. 그런 거. 여기 분명히 이렇게 붙어 있는 걸로는 4,000원짜리인 것 같은데 막 8,000원짜리 잘못 집었나 막 이러면. 지금 주변에 다양한 초밥 전문점이 들어서고 입맛과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게 된 건 그 토양을 만드느라 애쓴 이들의 땀방울이 있었던 덕분일 겁니다. 초밥을 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실은. 예, 즐겁게 손님들이 드시고 가시면서 꼭 저하고 얼굴 마주치면서 가는 게 가장 저는 행복해요. 재료와 품질에는 까다로우면서 적절한 비용을 요구하는 지역 정서에 맞추고 그러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박중만 사장. 그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보통 서울 지역이나 그 하이엔드 스시나 미드급 스시야 보면은 오마카세의 형태의 초밥집들이 많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오마카세는 진정한 그 주인장 아니면 조리장의 마음대로 그날 들어온 것 중에서 최고 좋은 걸로. 근데 오늘 우리 명희님을 뵀는데
이분은 진짜 장사의 오마카세 형태 아닌가. 명희님께서 강한 자신감과 거기에 실력까지 딱 뒷받침이 돼서 그걸 지켜온 게 지금까지 명희님을 버티게 해주시고 전주 분들이 많이 그 초밥에 대해서 열광하는 그런 초밥이 탄생된 것 같습니다. 저도 삿포로에서 맛있는 초밥 먹고 온 지 이틀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 명장님께서 해주신 초밥을 먹으면서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었고 우리 지역에도 이런 초밥집이 있다는 게 기쁘고 감사해요. 근데 이 초밥집을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셰프님처럼 허세 부리지 않고 기본기에 탄탄한 초밥집, 스시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 좀 빼세요, 어깨. 너무해. 너무 솔직했나?